안녕하십니까? 강남자생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이수경입니다. Association between utilization of chiropractic services for treatment of low back pain and risk of adverse drug event 논문 관련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널은 Journal of Manipulative and Physiological Therapeutics로 SCIB 2급 저널이고 2018년 기준 임팩트 팩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자는 제임스 웨던이라는 분인데 헬스 서비스 리서치 관련으로 서던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앱스트랙트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 허리 통증에 대해서 비약물적인 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이 치료가 ADE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이용과 또 ADE의 발생 가능성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뉴햄프셔주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고 후양자 코호트 설계를 하였습니다. 각 참가자의 성향에 역으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고 이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는 자들과 받지 않은 자들 간의 ADE 발병 가능성을 비교하였습니다. 결과는 AD의 위험은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외래 환자에 있어서 12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AD의 보정된 가능성은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수혜자가 비수혜자에 비해서 51% 낮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AD의 보정된 가능성은 카이로프랙틱 치료를 받은 자들이 받지 않은 자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낮았고 하지만 이 AD의 위험과 그 카이로프랙틱 치료와의 인과관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저희 이 연구의 주제인 약물 유해 사례, adverse drug even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생각을 하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부작용입니다. 그런데 이 관련된 용어들을 엄밀히 정의를 해보자면 첫 번째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작용 이외의 모든 작용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유해성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작용을 포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약을 쓸 때 목적으로 하는 그 작용, 이 프린시플 액션 말고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유해성에 상관없이 다 부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 안에 유해 사례 ADE가 있는데 이것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바람직하지 않고 의도되지 아니한 징후, 증상 또는 질병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사이드 이펙트의 하위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ADE 안에는 ADR이라고 약물 이상 반응이 있는데 이것은 유해하고 의도하지 않은 반응인데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 여기는 이제 인과관계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도식화를 한 걸 보면 처음에 사이드 이펙트 다시 말해서 이 프린시플 액션을 제외한 모든 작용 있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고 그 아래에 아까 말씀드렸던 ADE 인과관계는 없는데 이제 뭔가 해로운 징후, 증상 이런 것들이 있고 그 안에는 ADR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는데 해로운 증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약물 유해 사례 AD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방약으로 인한 상해이고 약물 남용, 위해 반응, 알레르기 이런 등의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전체 유병률은 12.8%, 고령 환자는 16.1%로 약간 높고요. AD로 인한 사망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요통에 쓰이는 진통제 처방과 관련된 ADE의 위험을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 아세트아미노펜, 아주 오랫동안 쓰였던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죠. 이거는 최근 신장이나 간을 관련한 중대한 독성이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엔세이즈 이것 또한 만성 통증을 가진 노년층에게 가장 흔히 처방되는 진통제인데 모두 아시다시피 위장관 반응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리고 심장 발작이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도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성 진통제는 우울증, 성기능장애, 심근경색 등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앞선 약들보다 조금 더 중증이고
그리고 이 2014년에 미국에서는 약물 과다 복용 사망 중에서 60.9%가 아편제와 관련된 그런 사망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의 주제이죠. 카이로프랙틱 치료는 약물을 쓰지 않는 비약물적인 요통치료인데 요즘은 이제 뭐 급성이나 만성 요통치료에 있어서 1차 치료로는 약물보다는 비약물적인 치료를 권장하는 게 요즘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안정성이나 어떤 효과에 대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비약물적인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처방약의 어떤 사용 감소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어, 있으며 그러나 이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 진료의 가용성과 활용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진통제 처방이 감소하고 AD의 위험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입니다. 이 연구의 가정은 요통을 진단받은 뉴햄프셔의 성인 거주자들 중에서 카이로프랙틱 외래 치료를 받은 자들은 비수혜자들, 그러니까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AD의 가능성이 낮다는 가정을 두고 후양적인 코호트 설계를 하고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하였습니다. 연구 모집단은 다음과 같은데 18세에서 99세 사이의 뉴햄프셔 거주자이고 그리고 2013년과 14년에 건강보험에 가입을 했고 요통의 1차적 진단에 대해서 90일 이내에 2번 이상 진료소를 방문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단에 포함된 참여자들을 이제 받은 자, 안 받은 자 두 가지 집단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향 점수 매칭, propensity score 매칭을 사용을 하였고 찰슨 코모rbidity 스코어로 이 health status, 그러니까 그 건강 상태를 체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용한 성향 점수 매칭이란 간단히 말을 하자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이 존재하는 외부 요인 수준을 비슷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트롤군이랑 트리트먼트군의 성별이나 뭐 연령 같이 잠재 변수들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군을 최대한 동질적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랑 그러니까 이 컨트롤군이랑 트리트먼트군을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해가지고 가장 비슷한 그 스코어 값을 가진 애들끼리 이렇게 매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군이 이제 아웃컴이 나왔을 때 이 아웃컴의 차이가 이 치료로 인한 차이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셀렉션 바이어스를 통제를 다 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계점 또한 있는데 조사된 공별량 수에 비해서 연구 대상자 수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하지 못하게 조사된 공별량으로 이 스코어를 추정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찰슨 동반 질환 지수, 찰슨 코모르비디티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CCI는 국건형 데이터 분석 연구에 널리 쓰이는 지수인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목 통증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에 대해 뭐 연구를 진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목 통증에 해당하는 그 KCD 상병명을 부여받은 환자를 추출을 할 것인데 중요한 건 그 환자들의 몸 상태가 어떤지 만약에 이 목 통증은 얼마나 심한 통증인지 그 경중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의무 기록이라면 바스나 아니면 NRS 같은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지만 이 국건형 데이터를 이용해서는 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때 그나마 중증도 및 그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보정할 수 있는 지수가 바로 이 찰슨 코모르비디티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의무 기록 조사를 통해서 정의된 19개 질환에 대해서 1점에서 6점까지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한 뒤에 이 가중치의 합을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던 찰슨 코모르비디티 인덱스 그 스코어링을 하는 그건데요. 일단 보자면은 19개의 질환이 이렇게 있고 그 질환들의 중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중치를 둬서 스코어를 1점부터 6점까지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환들이 있다면은 이 그 스코어를 매겨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메소드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3년에 카이로프랙틱 의사나 혹은 다른 의사에게 요통으로 처음 진단된 날짜에서
이 새긴 날짜로부터 12개월 동안 팔로우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치료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2013년 첫 허리 통증 에피소드가 시작된 이후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AD에 대한 청구 데이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일단 1년 동안 이 중에서 요통이 첫 진단된 자들을 그걸 이제 모집단으로 하였고, 그 진단일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ADE가 발생했는지 이거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테이블 1은 총 19,150명의 코호트 군들의 어떤 특징을 비교를 한 건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일단은 성에 관해서는 P값이 0.21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나이 카테고리에서는 P밸류가 0.01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한번 살펴보자면 이 나이가 18세에서 34세, 그러니까 비교적 좀 더 젊은 성인들의 퍼센티지가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받은 자들은 15%, 그리고 받지 않은 자들은 13%로 그러니까 카이로프랙틱 치료군에서 젊은 성인이 좀 더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찰슨 코모비티 스코어,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스코어겠죠. 이거에서도 치료군은 0.37, 그리고 치료받지 않은 군은 0.53으로 P밸류는 0.0001 이하로 이 치료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서 더 확연히 낮은 건강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을 통계적인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두 군의 이 차이들을 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AD를 분석을 하고 정리된 표가 바로 이 테이블 2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살펴보자면 치료군과 비치료군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여기 표에 기재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로프랙틱 서비스를 받은 이 치료군은 9,810명이었고 그 중에 41명의 참가자들, 0.4%의 참가자들이겠죠. 이 44건의 ADL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비치료군에서는 9,343명 중에 84명의 참가자들이 94건의 AD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통이 발병한 다음에 12개월 이내에 외래 치료를 받은 환자들 중에서 ADA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여기서는 조정된 가능성이겠죠. 이것이 이 비치료군에 비해서 치료군이 51% 낮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그 AD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치료군에서 보자면 가장 높았던 거는 15.91%로 더마타이티스, 피부염이 되겠고, 그리고 뭐 알러지도 12.36%, 그리고 그 외에 쭉뭐 멘탈 디스오더, 나머지는 이제 쭉쭉쭉 포이즈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치료군에서 살펴보자면은 여기서도 더마타이티스가 꽤 높고요. 기타 어떤 포이즈닝들, 그리고 쭉 보면 드럭 위드로, 그러니까 그 금단 증상이 15.96%입니다. 이거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데, 그러니까 치료군에서는 이 금단 증상을 느낀 보고 환자들이 한 명도 없었음에 반해서 그 비치료군에서는 15.96, 거의 16%의 참가자들이 금단 증상을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오피에이트 그 포이즈닝인 두 분에서 비슷한 퍼센티지로 보고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AD의 발생률에 관해서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의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차이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서 이 카이로프랙틱 치료가 실제로 AD의 가능성을 감소시켰는지 그 여부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성향 점수 매칭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셀렉션 바이어스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집단 간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또 ADA 발생률이 이 카이로프랙틱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임상 유형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의 건강 행태나 아니면 사회적, 환경적인 결정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카이로프랙틱 치료의 활용이 AD의 위험 감소와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를 하였으나 그 인과관계는 확립이 되지 않았고, AD 비교 위험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 큰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이 결론 도출까지 더 긴 시간 동안 팔로우업을 하거나 혹은 바이어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어떤 더 엄격한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